옛날 옛적 조선의 하늘이 오랜 가뭄 끝에 겨우 숨통을 틔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년을 이어온 메마름에 백성들의 얼굴은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지요. 들판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저작거리에는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선 팔도에 마침내 단비가 내리고 궁궐 후원의 연못에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임금께서는 무릎을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야 하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구나. 이 기쁨을 만천하에 알릴 경사가 필요하도다. 임금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국본인 세자의 혼례를 서두르는 것이었지요. 민심을 수습하고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데 이보다 좋은 방책이 없었습니다. 간택령이 내려진다는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한양 도성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권세 있는 가문마다 안방이 들썩이고 부녀자들의 수다가 골목을 채웠지요. 제 딸이 세자빈이 되는 날을 꿈꾸는 어미들의 가슴은 오랜 가뭄 끝에 활짝 핀 꽃처럼 화사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궁궐의 기와 지붕 아래 처마 그늘만큼이나 짙고 깊은 욕망도 함께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권세가들의 눈빛 속에는 백성의 경사가 아닌 오직 제 가문의 영광만이 어른거리고 있었지요.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서야 할 세자 이원은 이른 새벽부터 혼자 편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궁궐 후원의 연꽃이 이제 막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이원은 그 연꽃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려한 이목구비와 당당한 체격을 가진 이원이었으나 그 눈빛 속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피로가 깊이 고여 있었습니다. 외척 세력의 간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의정 김대감을 필두로 한 권세가들은 조정의 일거수일투족을 쥐락펴락하며 임금의 귀를 막고 세자의 앞길을 가로막아 왔지요. 이원은 그 구렁텅이 속에서도 냉철한 머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유순한 척 굽히되 속으로는 반드시 이 판을 뒤집겠다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지요. 그런 이원에게 간택은 기회이기도 했고 이협이기도 했습니다. 김대감은 반드시 제 딸을 비누로 앉히려 할 것이다. 그리 되면 내 곁에 적의 눈이 심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원은 창문에 이 말을 기댔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권세나 가문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줄 사람.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지요. 그리하여 이원의 가슴 속에서 하나의 계책이 서서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간택을 둘러싼 인물들의 욕망이 들끓고 있을 무렵 한양 도성 외곽의 작은 기와집에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낭자가 있었습니다. 그 낭자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한때 명성이 높았던 부친 최선비는 권세가의 비리를 탄핵하다 벼슬을 잃고 청빈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가세는 기울었으되 연하의 눈빛만은 언제나 맑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한편 궁궐 한켠에서는 영의정 김대감이 제 딸 진아의 비단 치마를 고르며 흡족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아야, 이번 간택은 반드시 내가 으뜸이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진아는 가냘픈 손으로 거울을 들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화사한 얼굴 뒤로 아버지를 꼭 닮은 차가운 야망이 어른거리고 있었지요. 세자 이원의 곁에는 충직한 내관 갑수가 있었습니다. 세자의 계책을 유일하게 아는 인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원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도왔지요. 이렇듯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의 운명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간택령이 떨어지고 사흘째 되던 날, 저작거리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소? 세자 저하께서 눈이 머셨다 하오. 아니, 그게 정말이오? 언제 그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셨다 하던데. 글쎄, 소문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간택에 나서려던 명문가, 규수들의 집에도 그 이야기는 어김없이 흘러 들어갔지요. 어미들은 수군거렸고 규수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생을 눈먼 일을 봉양해야 한다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으나 저마다의 얼굴에 그 말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 다름 아닌 세자 이원 본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내관 갑수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원은 그날 밤 평소 몸에 지니고 다니던 작은 옥 놀이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새하얀 옥에 연꽃 한 송이가 새겨진 그 놀이개는 돌아가신 생모 중전마마께서 남겨 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어마마마, 소자가 반드시 진실한 사람을 찾겠습니다. 이원은 그 놀이개를 솜에 깊이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간택 첫날이 밝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 아래 색색의 비단 치마를 입은 교수들이 궁궐 문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꽃밭이 따로 없을 정도로 화사한 광경이었지요. 저마다 부모의 당부와 제 가슴 속 기대를 품고 곧게 자세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심사장 상석의 세자 이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련히 나타난 세자의 모습에 규수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빼어난 이목구비와 기품 있는 체격은 소문대로였지요. 그러나 규수들의 시선은 이내 세자의 눈에 묶여버렸습니다. 곱게 접은 흰 천이 그의 두 눈을 가리고 있었고 왼손에는 가느다란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사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원은 흰 천 너머로 그 모든 침묵을 듣고 있었습니다. 동정인지 멸시인지 혹은 계산인지 알 수 없는 눈길들이 제 몸 위로 쏟아지는 것을 느끼며 이원은 입술 끝에 아주 작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원은 내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 앉다가 일부러 지팡이를 스르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서걱 하는 소리와 함께 지팡이가 심사장 한가운데를 굴러갔습니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 그것을 주워줄 사람을 기다리는 듯 이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대부분의 교수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아래 몸종을 눈짓으로 부르려는 낭자도 있었지요. 그때 줄 끄트머리에 서 있던 연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하는 소리 없이 지팡이를 주워 두 손으로 공손히 이원에게 건넸습니다. 저하, 지팡이가 떨어졌사옵니다. 낮고 고른 목소리였습니다. 들뜨거나 가식적인 기색이 전혀 없는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지요. 이원은 흰 천 너머로 그 목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팡이를 넘겨받는 순간 이원의 손끝에 연화의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손이었지요. 이원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으나 가슴 한쪽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오후 심사에서 이원은 일부러 찻상에서 찻잔을 건드려 쏟았습니다. 뜨거운 차가 바닥에 번지는 순간 규수들은 일제히 뒷걸음쳤지요. 그 와중에 연하만이 품속 손수건을 꺼내 이원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데이시지는 않으셨사옵니까? 이원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이 낭자는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첫째 날 심사가 끝나고 달이 궁궐 후원 위로 둥실 떠오를 무렵 이원은 갑수를 물리고 혼자 후원을 걸었습니다. 흰 천을 이마 위로 걷어 올린 이원의 눈에 연못 위에 피어난 연꽃들이 달빛을 머금고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 쪽에서 나직한 시 읊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원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낭낭하면서도 담백한 여인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지요. 조심조심 담 모퉁이를 돌아가자 거기에 연화가 있었습니다. 간택에 참여한 교수들이 머무는 처소 옆 작은 마당에서 연화는 달을 올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원은 재빨리 흰 천을 다시 눈 위로 내렸습니다. 누가 거기 계시오? 연화가 소스라쳐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천을 두른 선비가 담 모퉁이에 서 있었지요. 연화는 잠시 당황했다가 내관 갑수에게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자의 시종 친척 선비가 궁에 머문다는 이야기였지요. 놀라게 해드렸다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저 달을 보고 있었사옵니다.
이원은 빙그레 웃으며 담 너머로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달을 보는 것이 심심하지 않소? 심심하지 않사옵니다. 다른 말이 없지만 늘 한결같으니까요. 그 말에 이원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담을 사이에 두고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문 끝에 내린 비 이야기, 저작거리의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연꽃은 어째서 진을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까지. 달빛은 두 사람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고 후원의 바람은 조용히 연꽃 잎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의 처소에 낯선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비단에 쌓인 조그만 함을 내밀며 하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보내신 것이옵니다. 연화가 함을 열자 안에는 고운 비단 2필과 함께 짧은 서찰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으나 내용은 서늘했지요. 간택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라. 그리하면 내 부친의 남은 삶은 편안할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알아서 생각하거라. 연화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비단은 탐나지 않았습니다. 부친의 이름이 거기 적힌 순간 연화의 가슴은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그날 오후 심사에서 연화는 이전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이원은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척하면서도 연화의 자리가 어딘지 어느새 훤히 알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원의 가슴 속에서 불안이 작은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김대감의 딸 진아는 영민한 낭자였습니다. 간택 사흘째 진아는 심사장에서 세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방향, 찻잔을 잡는 손의 각도, 그리고 소리를 듣는 방식.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확했지요. 눈먼 사람이 어찌 저리 방향을 정확히 아는 것이냐. 진아는 저녁 무렵 심사장 서쪽 창가에 몰래 작은 물건을 떨어뜨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세자가 그 물건을 피해 걷는지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지요. 한편 이원은 이미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갑수가 귓속말로 알려온 것이었지요. 저하, 진아 낭자가 저하의 연기를 의심하는 것 같사옵니다. 이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욱 완벽해져야겠군. 그날 밤 이원은 처소에서 눈을 꼭 감고 방 안을 걸어다니는 연습을 했습니다. 소리만으로, 냄새만으로, 공기의 흐름만으로 공간을 느끼는 연습이었지요. 넘어지고 탁자 모서리에 정강이를 부딪히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빛을 포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소리에서 마음이 읽혔고 숨결의 깊이에서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이원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더 밝은 눈을 키워가고 있었지요. 간택 나흘째 밤, 후원에는 다시 달이 밝았습니다. 이원은 어김없이 담 모퉁이에 나타났고 연화도 어느새 그 자리가 익숙해진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담 하나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지요. 낭자, 오늘은 얼굴이 어두워 보이오. 이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연화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것 아니옵니다. 별것이 아닌 일로 그리 깊은 한숨을 쉬는 사람은 없소. 연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달빛이 연무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지요. 선비 어른, 눈이 보이지 않으면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이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빌미로 사람들이 내 앞에서 거짓된 얼굴을 감추려 한다는 것이오. 그러나 가장 감사한 것도 같은 이유요. 덕분에 목소리만으로 진심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깊이 박히던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그렇다면 어른께서는 지금 제 마음도 알고 계시겠군요. 어렴풋이는 알 것 같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낭자, 한 가지 무례한 청을 해도 되겠소? 눈이 없으니 손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서요.
연화의 볼이 달빛 아래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윽고 연화는 담 너머로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의원의 손이 그 손을 부드럽게 잡더니 천천히 제 뺨 위에 가져다 댔지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 이의원의 눈 아래 흰 천이 달빛에 빛났고 두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후원의 바람이 나무잎을 살며시 건드렸고 연꽃이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간택 닷새째 자객이 궁궐 후원에 들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밤이었습니다. 이의원이 처소로 돌아가던 길, 갑수가 갑자기 팔을 잡아당기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하, 낌새가 이상하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무 사이에서 검은 그림자 둘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달빛을 가르며 내려왔지요. 갑수가 몸을 날려 한 명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날카로운 칼끝이 갑수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으억! 갑수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하자 이원은 즉각 판단했습니다. 흰 천을 쓴 채 오직 귀로 바람을 읽고 발소리를 따라 몸을 움직였습니다. 자객이 두 번째 공격을 가해올 때 이원은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서 팔을 낚아챘지요. 자객은 순간 균형을 잃고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사이 금군이 달려와 자객들을 제압했습니다. 갑수는 어깨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이원은 갑수의 상처를 손으로 누르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대감이 직접 손을 쓰기 시작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객 소동이 있은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처소 마당을 걷다가 담장 아래 뭔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그마한 서찰이었습니다. 봉투가 반쯤 찢겨 있었고 안에서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지요. 연하는 주워서 돌려주려다 무심코 눈길이 닿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하자 손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서찰에는 10년 전 중전마마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산후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였으나 서찰 안에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의원을 매수하여 처방을 바꾸었으며 그 배우의 영의정 김대감의 인장이 찍혀 있었지요. 글씨 끝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중전이 살아 계시면 외척이 설 자리가 없다. 일을 처리하였으니 남은 몫은 약속대로 내려오라. 연하는 서찰을 꼭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이것은 단순한 서찰이 아니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생모를 죽게 한 자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목숨이 위험해지더라도. 연하는 처소 안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간택에서 스스로 물러나라는 협박 서찰, 그리고 방금 손에 쥔 밀서.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뒤엉켰지요. 물러나면 부치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묻어두면 세자 저하는 어미를 죽인 자의 딸을 평생 곁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부친이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연하야, 진을 속에 피는 연꽃은 아무리 더러운 물을 마셔도 제 빛을 잃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연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손에 쥔 밀서를 소중히 접어 옷고름 깊숙이 감추었지요. 두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소심했던 낭자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연하가 일어섰습니다. 두렵더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연하는 온몸으로 알고 있었지요. 이제 세자 저하께 이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간택 엿새째 저녁 내명부에서 최종 후보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원은 갑수를 통해 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명단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었지요. 진아. 이원은 명단을 쥔 채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연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독 후보로 올라온 진아만이 남아 있었지요. 갑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보니 내명부의 상궁 둘이 매수된 것 같사옵니다. 서류가 손질된 흔적도 있사옵고요.
이 의원의 손이 명단을 서서히 구겼습니다. 조작이었습니다. 뻔히 보이는 수였지요. 그러나 이미 발표가 된 이상 이 판을 뒤집으려면 연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제 모든 것을 건 정면 승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밤, 연하가 담장 아래에서 작은 돌을 던졌습니다. 이 의원이 창문을 열자 연하가 낮고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옵니다. 밀서가 이 의원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 의원은 방 안에서 밀서를 3번, 4번 거듭 읽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빛이 가라앉았지요. 어마마마의 죽음이 천명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 이 의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종 간택 축하연 당일 갑수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저하 연하 낭자의 부친이 포도청에 끌려가셨다 하옵니다. 연하에게 협박이 통하지 않자 김대감이 직접 부친을 볼모로 삼은 것이었지요. 연하는 이 소식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겠다 했지만 이 의원은 그 말 뒤에 감추어진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하연 자리에서 김대감은 직접 술잔을 들어 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하, 경사스러운 날이 오니 한 잔 받으시지요. 잔 안에서 술이 출렁였습니다. 갑수가 이 의원의 소매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미 조사해 둔 것이었지요. 그 잔 안에 사람을 서서히 잠들게 하는 독이 섞여 있다는 것을, 마시면 죽고 거부하면 눈이 보인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되는 외통수.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세자에게 모였습니다. 이 의원은 술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대감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지요. 진아는 아버지 뒤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하, 모두의 시선이 연하에게로 쏠렸습니다. 연하는 당당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소녀가 먼저 잔을 받겠사옵니다. 저하를 모시는 몸이 되려면 먼저 독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 않사옵니까? 순간 축하연 자리가 뒤집혔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의원은 연하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흰 천의 손을 가져갔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의원이 눈에서 흰 천을 풀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좌중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팡이도 던져졌습니다. 이 의원의 두 눈이 열리며 서슬퍼런 시선이 김대감에게 꽂혔지요. 그 눈빛 앞에서 김대감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의정, 과인이 눈이 멀었다 하여 마음까지 멀었다 여겼소? 이 의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성난 물결처럼 흘렀으나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시치미를 뗄 것 없소. 이 의원이 소매 속에서 갑수가 미리 챙겨 둔 문서 묶음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연하가 건넨 밀서가 포함되어 있었지요. 이 의원은 그것을 대신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선왕비의 처방을 바꿔치기 하라 명한 지시서요. 그리고 이것은 내명부 상궁을 매수한 장부요. 또 이것은 이번 자객을 고용하는 데 쓰인 돈의 출처를 적은 문서요.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어리석게도 김대감의 사병들이 연회장 문을 밀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기 전에 이 의원의 금군이 이미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갑수가 미리 매복시켜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병들은 칼도 빼지 못하고 제압당했습니다. 혼자 남은 김대감의 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의원의 눈빛이 그 앞에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었지요. 영의정, 아직도 할 말이 있소? 긴 침묵 끝에 김대감의 두 무릎이 천천히 바닥을 향했습니다. 연회장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진아였는지
아니면 다른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원은 끝까지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어마마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연하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굳게 모은 채 이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가웠던 연하의 눈에 뜨거운 것이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궁궐 후원에 봄볕이 한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이원은 연하를 후원으로 청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연못 앞에 섰지요. 이원은 흰 천도 없이 지팡이도 없이 맑은 눈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이제 드릴 말씀이 있소. 이원은 손을 뻗어 소매 깊이에서 작은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새하얀 옥에 연꽃 한 송이가 새겨진 그 놀이개였지요.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연하가 품을 뒤지더니 같은 모양의 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간택 첫날 심사장 근처에서 주워 돌려주려 했으나 주인을 찾지 못해 간직해 두었던 것이었지요. 두 놀이개를 나란히 놓자 하나의 연꽃이 완성되었습니다. 원래 한 쌍이었던 것이지요. 이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날 밤 담 너머의 선비가 바로 과인이었소. 그리고 어마마마께서 남겨주신 이 놀이개의 나머지 반을 낭자가 쥐고 있었소. 이것이 인연이 아니면 무엇이겠소. 연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밤을 담 너머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가, 눈먼 선비라 여겼던 이가 바로 세자 저하셨다는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근간이 가지 않았지요. 이원은 연하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 울지 않아도 돼요. 열흘이 지나지 않아 조정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의정 김대감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자 임금께서는 친국을 명하셨습니다. 중전마마의 죽음에 관여한 사실, 내명부 서류 조작, 세자에 대한 자객 파견까지 죄목은 셀 수 없이 쌓였지요. 김대감은 전라도 끝 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 집안의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진아는 조용히 한양을 벗어나 먼 친척 집으로 몸을 피했지요. 연하에 붙인 최선비는 포도청에서 풀려났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벼슬도 되돌아왔지요. 최선비는 대궐 앞에 엎드려 임금의 성은에 감사하다 울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눈먼 세자가 사실은 눈이 멀지 않았으며 진을 속에서도 고운 연꽃 같은 낭자를 찾아내어 모든 음모를 쓸어냈다는 이야기였지요. 저작거리의 안악들은 손을 모으며 기뻐했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어른들 무릎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나라가 밝아졌습니다. 세자빈 책봉례가 치러지던 날 하늘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이원은 대전 앞에 서서 연하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화롯을 입은 연하는 눈이 부실 만큼 고왔지요. 그러나 이원의 눈에 가장 빛나는 것은 화려한 의복이 아니라 두 눈 속에 담긴 따뜻하고 굳건한 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후원 너머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가문 끝에 기다리던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는 마치 하늘도 두 사람의 인연을 축하하는 듯 고요하고 다정했지요. 이원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하는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은 성군과 현비로 오래도록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원은 언제나 말했지요. 과인이 눈을 가린 것은 보기 위함이었소.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빛을 보려 함이었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마음의 진실함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이원과 연하가 조선 팔도에 남긴 가르침이었습니다. 단비는 한참을 내리다가 두 사람이 후원의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할 무렵 조용히 그쳤습니다. 젖은 연꽃 잎이 빗물을 튕겨내며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을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두 사람의 앞길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진심은 반드시 진심을 알아본다 했습니다.
수많은 가식과 탐욕이 넘치는 세상에서도 마음을 다해 사람을 대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볼 이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원과 연화가 몸소 보여주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